첫 번째 강연을 담당해 주시는 정성무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디파이 이후 세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를 진단해 봐야겠죠. 첫 번째 강연은 디파이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정성문 리서치 센터장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정성문 센터장님은 홍콩 노무라증권 아시아 주식 법인 영업 executive 디렉터를 거쳐 국내 가상자산 퀄에서 코빌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센터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빌 리서치 센터장 정성문입니다. 디파이 과거와 현재가 타이틀이고요.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근데 일단 처음에 Why 디파이 이 부분에서는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왜 디파이가 왜 필요한가, 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뭔가 가치 있는 일을 디파이가 해야 되는데 그 디파이가 제공하는 가치라는 게 무엇인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 과거에서는 지금 이제 디파이가 한 3년 동안 이 가상자산 업계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실험이 이루어지는 업계인데 3년간의 그 실험 기간 동안에 이렇게 형성이 된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 무엇인지 이제 짚어보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 성장 동력,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뭔가 재미있는 시도들, 미래의 디파이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무엇이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파이 하면은 디파이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이자 농사를 해서 엄청난 수익률을 올려서 대박을 내고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디파이를 하는 사람들을 좀 약간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한 이제 밈의 일종인데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디파이의 가치 제한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디파이는 사람들이 C파이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게 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는 있지만은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주류 매체에서는 아직까지도 C파이와 D파이를 많이 구분을 못하고 이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기사인데 몇 달 전에 셀시우스랑 3에로 캐피탈이 망했을 때 그때를 보도한 기사인데 거기서 이제 디파이는 이제 생존 위기에 있다라는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사실 그 두 회사는 디파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죠. 중앙화된 업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이 저명한 그런 매체에서조차도 아직 이 구분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C파이가 아니고 이제 D파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D파이는 그럼 왜 우리가 필요를 하는가? 좀 이제 큰 그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파이낸셜 인클루전입니다. 파이낸셜 인클루전을 한국어로 표현을 하자면 금융의 민주화 같은 건데 이 금융 서비스라는 건 한국에 있으면 잘 모를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금융 서비스는 현재는 일종의 그 특혜입니다. 일부만 누리는 특혜이고 이게 기본 권리가 아니에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한 17억 정도가 은행 계좌가 없는데 이게 전 세계 인구의 한 반 정도입니다. 성인 인구의 반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리적 제약도 있고 어떨 때는 정치적인 이유로 일부러 이렇게 막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빨간 동그라미 표시가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을 나타낸 거예요. 이 도표에 한국에도 좀 있습니다. 몇 명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인 거고요. 이제 국가별로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이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그 퍼센테이지가 높은 나라 숫자로 랭킹을 보면은 재미있는 거는 이제 이런 나라는 인터넷의 그 보급률은 굉장히 높다는 거죠. 60%, 70% 이런 식으로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그 인프라를 잘 사용을 하면은 이런 금융 서비스가 일부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거를 뭔가 이제 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 거창한 주제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거는 사실 과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국가 권력 같은 것도 진짜 일부 소수의 엘리트들만 갖고 있는 거였는데 이 많이 계몽이 되면서 이게 이제 민주화가 돼서 국가 권력이 이제 민중들한테 이렇게 분산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인권이 좀 확장됐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인권이 그럼 어디까지인가라는 개념이 조금씩 이제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지금 선진국에서는 의료 혜택 같은 것도 이제 공공재로 제공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정보도 사실 옛날에는 진짜 일부만 누리는 특권이었죠. 뭐 중세나 이제 이때로 가보면은 이 사실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책이라는 것도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구텐베르그의 인쇄기술 같은 게 이제 보급이 되면서 책의 대량 생산이 되면서 지식이 널리 보급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고, 최근 들어와서는 인터넷이 덕분에 또 정보가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아주 거의 뭐 무료로 이렇게 흐르는 그런 망이 생기면서 정보가 이제 공공재처럼 이제 제공이 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이렇게 인권에 적용되는 분야가 조금씩 커져 왔었는데, 여기 이제 금융 서비스도 들어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그 인터넷이라는 그 인프라가 이미 있습니다. 이 기능을 지금 현재는 정보 교환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 기능을 좀 더 확장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공재처럼 제공이 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뭐 이러한 성질을 잘 살리면은 이 금융 서비스라는 것도 대중들에게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의 이제 기능을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정보만 교환하는 어떤 그런 인프라였는데, 공공재였는데, 이게 이제 가치 교환이 가능한 공공재 인프라로 발전하기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인 거. 그 처음으로 이제 달성을 한 게 비트코인 네트워크였던 거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기능을 확장을 한 게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더리움 네트워크 같은 걸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서는 기존에는 못했던 코드 실행까지도 분산된 형태로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돌아가는 앱들은 이게 그 인터넷이 제공하는 어떤 그런 큰 서비스 영역까지 확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많은 서비스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들 중에는 물론 디파이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뭐 NFT라든지,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 서비스를 대중들한테 공공재처럼 누구에게나 누릴 수 있는 권리처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이것이 이제 뭐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대표하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건 뭐 후진국 얘기고, 뭐 한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뭐 별로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금융체제도 지금 많은 비효율성이나 개선돼야 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예를 든 건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그 중개인, 인터미디어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인터미디어리들 때문에 엄청난 많은 비용 우리는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은, 제가 며칠 전에 신한은행 가가지고 US 달러를 좀 바꾸려고 했더니만 스프레드가 3%였어요. 3%라는 그 거래 비용을 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3%라는 스프레드는 엄청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많은 스프레드를 비용을 지불을 하면서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 금융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코스트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하려면 은행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구현되는 디파이 서비스들은 이런 많은 중개인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일단 비용 면에서 엄청나게 절감이 될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중개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중개인들을 통제함으로써 어떤 정치 권력이 이거를 뭔가 어떤 그 정치적으로 쓸 수 있는 뭔가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국에는 잘 안 알려졌던 것 같은데, 연초에 이제 캐나다의 트럭 시위대
이제 시위를 했었죠. 그 당시 이제 코로나의 그 백신을 맞아야지만 미국과 캐나다 사이 국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그런 룰을 캐나다 정부가 냈었는데 이제 그에 대한 항의로 시위가 있었고, 근데 이제 캐나다 정부가 그들을 갖다 규제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 서비스를 차단을 했습니다. 이 트럭 드라이버들한테. 이런 캐나다 같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엄청난 선진국인데 이런 일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예를 찾자면은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나겠지만 80년대 국제그룹이라는 재벌이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스펙스 같은 그 브랜드를 만들었던 재벌인데 그 당시 정부에 밑보였다는 이유로 은행권의 그 자금줄을 막아서 이제 망했습니다. 이런 게 다 이게 그 금융 서비스를 정치 도구화함으로써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 걸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현재 금융 시스템은 위험 없이 잘 돌아가는지 우리가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어디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이 대출을 너무 심하게 레버리지를 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다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그 공개 의무가 있고, 또 이제 회계법인에 이런 데 와가지고 또 장부를 들여다봐야 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엄청난 리소스가 들어가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이제 그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 네트워크에서 모든 기록이 남으면서 구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팅 관련된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금융 시스템이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한 300조 달러라는 자금이 조달이 되고 있는데, 이건 맥킨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중요한 숫자는 그냥 빨갛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300조 달러가 넘는 자금이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조달이 되는데, 그 중에서 거의 2%에 해당하는 6조 달러 정도가 이게 중개인들이 가져가는 비용입니다. 6조 달러. 6조 달러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이 지금 한 1조 달러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거의 한 5배 정도 되는 비용이 그냥 이게 사회에 지불하는 비용인 거죠. 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엄청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이제 디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과거 3년 동안 어떠한 실험들이 이어져 왔고, 그간에서 우리가 지금 좀 이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디파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성 요소들이 무엇인지 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흔히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 디파이 서비스라는 게 크게 나눠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예대 서비스죠, 렌딩 앤 바로잉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거래소, 익스체인지가 있고 기타 등등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들 위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위에 있는 세 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디파이 사용자 추이를 보면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디파이는 한 2018년서부터 뭔가 조금씩 이제 시도가 있었고, 2019년에는 그냥 조용히 성장을 하다가 2020년 여름에 이제 그 디파이 서머라는 그런 어떤 시기를 계기로 엄청나게 이제 폭발 성장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약 500만 명의 사용자들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3년 한 100배 정도 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크립토 윈터가 시작이 됐는데, 금년 들어와서도 계속 사용자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어느 분야에서 많이 성장이 있느냐 보면은 기본적으로 탈중앙화 거래소, 아까 말씀드린 그 거래 기능을 제공하는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성장을 많이 지금 현재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유니스왑이라는 프로토콜이 독보적인 존재이고요. 그 다음에 예대 서비스에서는 컴파운드라든지 아베라든지 메이커라든지 이런 곳들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디파이 부분에서 그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과거 3년 동안의 실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보면은 이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의 저 파란색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입니다. 이제 발행량이 쭉 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 녹색 라인이 이제 그 디파이의 사용 사례 증가 지표로서 많이 사용되는 이제 TVL이라고, 이제 Total Value Locked의 약자인데, 그거를 시가총액으로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 TVL 자체의 지표가 좀 가격 등락에 의해서 많이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요소를 감안하고 이제 보기 위해서 시가총액으로 나눈 그 비율이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래서 디파이의 그 사용 사례의 증가가 스테이블 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이 디파이에서 사용되는 많은 자산들 중에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기 위에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두 종류를 나눠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파란색하고 노란색. 이 파란색하고 노란색이 스테이블 디파이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산들 중에 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뭐 스테이블 코인 종류가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크게는 이제 담보 기반, 담보가 필요 없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담보 기반은 법정화폐와 이제 그 크립토 담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담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이제 알고리드믹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고, 그 뭐 테라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예였죠. 이제 테라는 지금은 이제 뭐 실패는 했지만은 테라 외에도 많은 그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실험은 아직까지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는 좀 약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덱스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가 이 디파이의 성장을 굉장히 이끌고 있는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탈중앙화 거래소의 특징이 뭐냐 보면은 이제 인터넷처럼 공공재인 거죠. 그래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 어느 나라에 있건 뭐 국적이나 뭐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탈중앙화 돼서 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중앙화된 거래소가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중앙화된 요소들, 예를 들어서 뭐 오더북이라든지 뭐 자산을 수탁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특정 그 마켓 메이커에 의존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필요 없는 그런 거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고요. 근데 유니스왑에서 2018년 말쯤에 출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3번 정도 이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굉장히 완성도가 되게 높아진 이제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축이 이제 예대 서비스이고요. 세 번째 중요한 축이 이제 예대 서비스인데 이제 예대 서비스는 뭐 모든 금융 시스템의 기본이죠. 이제 기본인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종의 전당포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그거에 몇 퍼센티지 정도 가치를 인정을 해서 그만큼의 뭐 그 유동성을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하나 디파이 업계에 이제 재밌는 어떤 자리 잡은 트렌드라고 할까요? 하나의 뭐 중요한 어떤 컨셉은 이제 예치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증표를 토큰으로 발행을 해서 그 토큰을 또 이제 자유롭게 뭐 거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산으로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는 뭐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잘 뭐 구현이 좀 어려운 거였는데 이제 디파이 내에서는 이런 것도 지금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그런 하나의 패턴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가능하기 때문에 플래시론 같은 그런 어떤 혁신도 있습니다. 플래시론이 기본적으로 대출과 상환을 동시에 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인데, 그럼 그런 걸 어차피 상환할 건데 왜 대출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 그 똑같은 자산 가격이 뭐 한 거래소에 두 거래소에서 다르게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아비트라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인데, 그런 기회에 예를 들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대출인 거죠. 뭐 그게 또 왜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아비트라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장의 그 가격들의 회로화가 이제 달성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컨셉이라고 할까요? 이제 자리 잡은 개념이 이제 머니 레고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뭐 한국말로 하지만 상호 조합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디파이 프로토콜은 물론 단독적으로 이렇게 사용도 할 수 있겠지만은 진짜 가치를 발휘할 때는 이걸 조합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인 거죠. 그래서 이 디파이 프로토콜들은 전부 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져가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레고 블록처럼. 그래서 이걸 자유롭게 조합을 함으로 인해서 각각 니즈에 맞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구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뭐 전통 금융권에서는 불가능한 이제 그런 어떤 서비스 구현 방식인 거죠. 디파이라서 가능한. 그럼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현재는 이제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파이의 사용자 수
사용자 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350만 명 정도로 여기 통계는 나오네요. 약간 좀 500만 명이었는데 여기 좀 작게 나왔는데 500만 명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뭐 기존 금융권의 사용자 수들 뭐 웰스파고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데랑 비교해봤을 때는 아주 진짜 극히 일부이고 크립토를 사용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굉장히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성장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치자산 규모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많은 성장을 하긴 했으나 이제 전통 금융권에 예치되어 있는 자산에 비하면 아직 또 극히 일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토콜들이 뭔가 우리한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프로토콜에 이제 피를 받아가게끔 많이 설계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어느 프로토콜이 좀 되게 효율적으로 피 레버뉴를 창출하고 있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차트인데 이 가로 쪽에 이 프로토콜이 작동하기 위해서 예치돼야 되는 자산을 나타내는 거고요. 세로는 각 프로토콜이 창출하는 그런 피 매출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이게 길면 길수록 되게 적은 예치 자산만 가지고 많은 매출을 창출을 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빨간 게 이제 많이 눈에 띄는데 빨간 데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덱스입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들이 상당히 많은 비교적 효율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녹색은 이제 예대 서비스 하는 플랫폼이고 예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작동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자금을 예치를 하고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좀 매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기타 등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규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규제 아무래도 이게 금융 서비스다 보니까 기존의 금융 서비스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터미디어리 중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진되어 있고 이들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디파이는 그런 인터미디어리가 없으면서 이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규제할 대상이 애매한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규제에 관해서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거. 규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규제가 사실 확실해야지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애매모호한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리스크 요인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규제 면에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이쪽에 더 많은 그런 고민과 어떤 그런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 그 기관들 중에서 두 군데가 이제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하나는 SEC, 또 하나는 미국 재무부입니다. 이제 SEC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디파이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 스테이블 코인 일종의 머니 마켓 펀드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그 규제 영역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들 중에 이제 증권성이 있는 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규제도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제 특히 AML이나 KYC 부분에서 많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션을 담당하는 그 부처가 이제 재무부 안에 있는데, 이제 생션은 이제 미국 국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뭐 인물이나 법인이나 어떤 국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경제 활동을 하는 걸 금지시키는 이제 그런 행위인데, 이제 그런 분야에도 이제 그 디파이의 디파이도 포함시키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8월 초에 있었던 이제 토네이도 캐시라고 불리우는 그 개인정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인데, 이거를 그 생션 리스트에 포함을 시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재미있는 사실은 이게 8월 초에 생션 리스트에 포함시켜서 이제 미국 국민들 중에서는 이거 사용하면 다 이제 감옥을 한 30년 동안 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미국 국민들은 다 이제 멈췄겠죠. 근데 이런 규제의 약간 한계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은 현재 이제 미국의 규제인 거고, 그래서 미국 관할권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물론 뭐 우방들은 뭐 이거를 이게 동참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뭐 미국 우방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걸 뭐 전 세계적으로 금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고, 실제로 이게 생션 리스트에 포함된 이후에도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산을 빼가는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블록체인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은 이 프로토콜을 규제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 이제 특히 이제 뭐 프론트엔드 디파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프론트엔드 웹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놓는데, 이런 거는 중앙화된 요소이기 때문에 거기 그런 부분들은 통제를 할 수가 있지만은 프론트엔드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그냥 프로토콜을 갖다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인터넷상에서 존재하는 그 코드인데, 이 프로토콜이라는 게 그거에 대한 접근을 갖다가 100% 차단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은 뭐냐? 제가 이제 5분밖에 없어서 빨리 넘어갈 텐데, 일단 하나는 현실 세계 자산의 도입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태껏 디파이 내에서 어떤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뭔가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이제 담보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스테이블 코인도 특히 이제 그 US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어떤 현실 자산 세계 자산을 도입한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범위를 좀 더 넓게 해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매출 채권이라든지 뭐 해운업 인보이스라든지 이런 걸 갖다 토큰화해서 그 자산을 기반으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려는 시도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이커다오 같은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뭐 그런 시도를 지금 해서 많이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사용 사례가 지금 증가 추세에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현실 경제와 크립토 세계와의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시도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기관 투자자 참여입니다. 이제 사실 지금까지 디파이라는 것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뭐 메타마스크와 같은 그런 탈중앙화 지갑을 사용을 해가지고 참여하는 방법이 이제 주로였는데, 이제 디파이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특히 이제 높은 그럼 이자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 이자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이 커스터디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그런 뭐 메타마스크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KYC를 한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베라든지 컴파운드 같은 이런 프로젝트가 이런 쪽에서 좀 많은 진척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크립토 윈터는 사실 이제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많은 뭐라고 할까요,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제 지금이 굉장히 이 업계에 뛰어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크립토 윈터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어떤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고 또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코이비 리서치 센터 오셔서 웹사이트 보시면 많은 리서치가 있고요. 뭐 좀 캐주얼하게 보시고 싶은 분은 유튜브에 와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코이비 거래소 이상입니다.